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과 전기 누진제 부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 파장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와 뉴스 20을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국내 기업에 의해 건설 중이었던 라오스댐 붕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조사 관련 보도를 비중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뉴스 리뷰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동수사를 위해 군과 경찰의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단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합동수사단을 별도 구성한 것은 윗선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관련 TF를 이끈 실무진뿐만 아니라 조현천 당시 기무사 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4일 뉴스 리뷰에서는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 세부 문건에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실무 평람에 없는 국회 기능 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언론 통제 부분에서도 보도 검열 지침을 위반한 매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기무사가 직무 권한 범위 밖의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향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진 뉴스 리뷰 보도에서는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하면서 민간인 조사를 위한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1999년, 2014년 이후 군과 검찰의 세 번째 공조수사로 출범할 합동수사기구는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되고 합동수사기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직 군 참모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군과 검찰의 투트랙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송 장관의 계엄 문건 축소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송 장관이 간부들 앞에서 위수령 검토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주장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5일 뉴스 리뷰에서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와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세부 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무사 기우진 처장도 소환 조사하는 등 계엄 문건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건 작성의 지시자와 보고 라인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을 향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진 뉴스 리뷰 보도에서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송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무사 내부 보고서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계엄 문건이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송 장관이 국민들 앞에 추태를 보이고 국방 안보 위기를 여실없이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과 상반된 발언을 한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업무용 PC를 발언 다음 날인 25일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건을 만든 이유와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 장관 등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여당은 문제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호응한 반면 야권은 송영무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문건의 본질은 내란 음모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개헌 문건 논란과 관련해 송 장관의 무능이 드러났다며 송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조사에 대한 보도는 해당 사안의 중요도나 정치적 함의에 비해 다소 피상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 자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들이 부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 진행 과정이나 이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 중심 보도는 이번 사안의 실질적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이 이번 사안을 여느 정치적인 쟁점 중 하나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처 방식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과는 별도로 이번 사안이 현실화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엄중함을 상기시켜주는 요소들이 보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개별 사안에 집중하는 보도 형태는 자칫 사안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국내 건설사가 라오스에 시공한 수력 발전댐의 붕괴와 피해 상황, 그리고 후속 대처 상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7월 24일 뉴스리뷰에서는 SK건설이 시공한 대형 수력 발전댐의 일부가 현지 시간 23일 밤에 붕괴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관영통신을 인용해 댐 붕괴로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300가구 6천여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국민과 경찰, 소방대원을 총동원해 구제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붕괴된 댐은 내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인 세피안 세남로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으로 SK건설이 2012년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전력회사와 합작법인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2013년 2월에 착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뉴스리뷰에서는 라오스 남동부의 수력발전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댐 건설에 참여한 SK건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라오스 정부와 합동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무너진 라오스댐은 2012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공동 수주해 현재 90%의 공정률을 넘긴 상황이었는데 SK건설에 의하면 사고 지역에 평소 3배가 넘는 폭우가 내려 보조댐 한 개가 범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5일 뉴스리뷰에서는 이번 라오스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에서는 200명에 달하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라오스 군, 경찰, 구조대 등 총동원돼 수색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댐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남동부 아타프 지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우리 정부는 현지 진출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렸고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비상사항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SK건설도 구조장비를 동원해 인명구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조댐이 붕괴했다는 주장과 붕괴가 아니라는 SK건설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고를 두고 메콩강 유역에 많은 수력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수출하려는 라오스 정부의 이른바 동남아 배터리 계획을 둘러싼 난개발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6일 뉴스리뷰에서는 댐 붕괴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났지만 홍수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3,000명이 넘는 주민이 고립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공식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실종자와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마을에서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구조된 사람들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통룬 시쿨린 라오스 총리는 실종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긴급 구호대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도 구조의 손길을 보태고 있고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도 6천여 명의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구조되지 못한 이재민이 3천여 명에 달하는 데다 대피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이재민들은 학교와 창고, 벌판 등에 설치한 천막 등에 지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라오스댐에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까지 덮치면서
캄보디아 북부 스퉁트랭주 지역 거주민 약 1,300가구 5천여 명이 대피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관련된 이번 라오스댐 붕괴 사고에 대한 이번 보도는 전반적으로 단순 요약 정지 정도의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댐이라는 다소 어려운 기술적 주제인데다 라오스라는 외국을 배경으로 한 취재와 보도라는 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붕괴된 댐의 구조에 대한 시각적 자료나 피해 지역의 지리적 구조, 해당 거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국내 언론들이 이러한 보도들을 등한시했던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이러한 보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만큼 단순 요약 보도가 아닌 양질의 보도를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적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스페셜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7월 29일에 방영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DMZ, 분단의 상징에서 생명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DMZ 생태계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보여줬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분단과 평화, 생명이 공존하는 DMZ를 보여주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전쟁 접경 지역인 만큼 아직 남아있는 지뢰가 많다고 하는데요. 쭉 연결돼 있어요. 땅속에 지뢰가 있는 거죠. 김일남 자연환경 해설자는 지뢰의 위험성을 설명해주며 남아있는 지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워낙에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었고 비 맞고 흙에 이렇게 묻혀 있고 이래갖고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DMZ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60여 년 동안 지뢰뿐만 아니라 희귀 생태도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희귀 생태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용량보라는 다리는 새들에게는 안식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리는 새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군 작전도로 이어 십자탑 전망대를 보여주며 DMZ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줬습니다. 오성산과 넓게 펼쳐진 DMZ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DMZ는 남북 각각 2km의 거리를 두고 248km에 이르는 지역인데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길이 248km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지만 곳곳에 지뢰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된 지역이지만 실상은 수백만 개의 지뢰를 비롯해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화기로 가득 찬 중무장지대입니다. 철원군 김하읍 생창리는 1970년 재향군인 100세대가 이주해 들어오면서 조성된 재건촌입니다. 100세대가 이주해 들어오면서 조성된 재건촌입니다. 생창리에서 태어나 6.25 전쟁까지 겪은 이일성 할아버지는 당시 생창리 일대는 남과 북이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며 생창리 마을의 역사를 전해줬습니다. 흙에 총알 대기는 소리가 탁탁탁. 마을 출입은 생창리 주민들은 민통선 안에 경작지가 있어서 매번 검문을 받고 이를 나간다고 하는데요.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할 때마다 영농증을 확인하느라 새벽마다 검문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늘어서기도 한다는데요. 북한을 지척에 둔 불안한 삶 속에서도 농사를 짓는 생창리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된 마을을 가꾸고 땅을 일구었습니다. 이제 DMZ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벨트라고 합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2014년부터 DMZ 일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인 표범장지뱀입니다. 1974년부터 누적된 자료들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DMZ 일원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멸종위기종의 38%가 DMZ 일원에서 관찰됐다고 합니다. 관찰됐습니다. 사냥이라든지 사용노루 같은 멸종위기종 1급이 한 18종, 2급이 한 83종 해가지고 101종 등이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남북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평화의 교류가 이어지는 흐름에서 만일 통일을 하게 된다면 DMZ의 생태계 보존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는 끊어진 도로 20개를 다시 이으면 DMZ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생물들만 잔뜩 살고 다 끝나버리거든요. 또한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발에 대한 기대로 DMZ 인근 땅값이 치솟으며 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에선 이 일대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은 DMZ를 개발할 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며 고가 형태 또는 지하를 통한 연결 통로를 만들어 자연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국경 지역의 생태계를 잘 보존한 대표적인 예는 독일의 그린에스 반트, 녹색 띠라는 뜻인데요. 길이 1,400km의 비무장지대는 통일 후 고스란히 자연의 일부가 됐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DMZ의 생태계를 파괴할 시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이고 통일 한국의 이미지가 실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DMZ의 자연 보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로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까? 에이, 절대로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아마 들고 일어날 거고요. DMZ는 이미 그런 땅이 됐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자, 이번 스페셜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에서 전쟁과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DMZ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 DMZ는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져서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자금의 현실화 및 정치 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저희 당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완화할 경우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받았던 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배경, 또 현행 정치자금법의 주요 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2002년 대선 당시에 있었던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반영된 법입니다. 당시 개정된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의 제도를 개선을 하고 정치자금의 조달, 수입,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서 음성적 정치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정당에 대한 정치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안을 내세우고 또 여기에
부정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사용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지금 갖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대상이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선거 후보자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고 노 의원의 경우에는 20대 총선 전인 2016년 3월에 경공모로부터 4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이 이 일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현역 정치인이 아니면 정치하기 어려운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한 야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면서 고 노 의원의 경우에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경공모가 주는 돈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현역 정치인 그리고 낙선 정치인, 청년, 여성 예비 출마자들도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현행 국민 정치자금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었는데요. 국민의 63.6%가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의식이 공유된 것이고요.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골고루 긍정적인 응답이 드러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동의 의사가 높게 나타났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동의가 반대보다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 보수, 중도 가릴 것 없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데 더욱 높은 압도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자 때문에 최근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 정치자금법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자 지금 이 방안을 놓고 진보,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아시다시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정치 신인 그리고 원외 인사도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과 맞지 않는 선거관계법의 그 허점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고비용 정치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정치 신인들이 불법 정치 자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책무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에는 2억에서 4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일제히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노회찬도 지키지 못한 정치자금법 개선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서 후원을만을 통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비용 정치 문화를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이 현역 의원과 거대 정당의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안타까운 노회찬의 죽음이 남긴 숙제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은 개성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모으는 입구와 출구를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일 거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는 현행법은 특히 인맥이 부족한 소수당의 의원이나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드루킹 불법 자금 의혹, 노회찬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에 맹점이 있다면서 정치 신인이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가 되는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의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 노회찬 의원이 경공모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2016년 3월로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신고할 방법도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에게 불법을 강제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합 일감지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다소 보도량이 적습니다. 네, 자 이러한 움직임이 혹시라도 또 다른 부작용은 낳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이 역시 각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경향신문은 노회찬 비극 이번에야말로 정치자금법 손봐야라는 사설을 통해서 일부 현실과 괴리되어서 지키기 어렵게 설계된 현행 정치자금법은 갖은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치모금 상한액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 그리고 정치 신인, 청년, 여성 등 예비 출마자들에게도 정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 신인들이 친구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신 정치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꼼꼼하게 감시를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개선 논의와 함께 고비용 정치 문화를 바꿀 방법까지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의 죽음을 계기로 법인이나 또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는 등 정치 자금의 입구를 넓히는 의견들이 주장이 되고 있지만 낡은 정치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원들의 밥그릇 늘리기다라는 싸늘한 여론에 밀려서 번번이 좌절됐던 것을 정치권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2004년 개정 이후 한 차례 그 개정도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현행 정치자금법이 흘러오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 국고 보조금의 경우 교섭단체의 총액의 50%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것은 거대 정쟁에 돈이 쏠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지적을 하고 2016년 선관위가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낸 만큼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또한 처음으로 아마 반납을 했었죠. 특활비에 대한 개선 요구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계기로 많은 언론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보도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낡은 우리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바람직한 보도 방향과 태도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대상이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선거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정치를 보면 개인의 정치 후원금을 정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 그리고 선거에 대한 국고 보조를 해서 정당과 정치인의 금전 수요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모이는 모금액이 부족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비용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정치 자금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발전하는 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된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언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정치자금법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여론 형성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욱 직시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흐지부지 만들지 말고 지속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 때까지 보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감시견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 뉴스 중에서 특활비 부분은 꽤나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언론이 이런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감시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